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 한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인데,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해서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148페이지에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근로자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요. 자, 근로자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월 15일 정도에 오픈이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2월 한 15일 정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을 하게 되고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서 근로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또 관련되는 지급명세서를 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게 3월 10날까지 제출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에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149페이지 연말정산 세액 계산에 요약표가 있습니다. 자, 요약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관련되는 내용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0페이지에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요건표가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우리 앞에서 사원 등록 쪽에 부양가족 명세 등록할 때 관련되는 내용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151페이지에 특별공제나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때 내용 살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요약된 내용으로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2페이지에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기본 자녀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표준세액공제까지 이것도 한 페이지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내용 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신 후에 이 요약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 해서 있는데 우리 인적공제,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 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국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 발급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전부 다 발급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자료받아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당부장 표시에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내려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6페이지에 그 외의 자료들 중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뭐 가족관계 증명 등록부 뭐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관련되는 관공서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발급을 받아야 되지만 민원 24라든가 인터넷 등기소나 이런 쪽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는 비거주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성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입증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는
7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총 금액의 70%. 그 다음에 1,500만 원 이하는 40%. 단계별로 해서 1억 원 이하는 2%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용 근로자는 15만 원까지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에 주의할 사항을 정리를 하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연말정산할 때 각각 급여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산 신고하실 때 급여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한 다음에 한 번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번만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 월할 계산 제도 없습니다.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상여, 즉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 처분된 인정상여도 적용되느냐는 부분인데, 인정상여도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연금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공적연금관리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들을 공제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료의 합계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연말정산으로만 따지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15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추가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중요한 부분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백수로 있다가 7월 달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7월 이후부터 발생된 부분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급여를 받을 때 매월 급여 총급여 중에 차감되고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 되겠죠. 차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감된 금액은 회사를 통해서 납부를 했을 텐데요. 본인의 급여대장에서 차감된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금액에 오류라든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가시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납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158페이지 그 사례에 동그라미 1번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 3월이나 4월쯤에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고, 그때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때 추가 납부했거나 환급한 금액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차액을 정산한 연도에 연말정산할 때 추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소득 공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 공제 못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지역에서 가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지역에서 가입한 거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9페이지에 주택자금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1번과 2번을 합쳐서 합친 금액의 4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그걸 한도로 공제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공제를 하고, 3번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해당되는 이자 상환액하고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인데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범위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오피스텔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포함해서 적용해 줍니다. 자, 요건은 160페이지에 차입금 요건입니다. 대출 기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법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한 차입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금액하고 합쳐서 40% 합친 금액의 4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여부에서 하나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임차 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 임차 차입금 이전 시에 소득공제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왜 적용을 못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건이 있었죠. 대출 기간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돼야 되는데 이전이 되게 되면 직접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두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인데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자, 1년 365일 주택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납입금액, 즉 주택 청약저축하고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납입금액하고 합친 금액의 40%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2페이지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자, 공제 대상자를 보면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대의 구성원 중에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대원이 적용받을 때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요건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전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소득공제 배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요건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주택에 대한 요건은 자, 13년도 이전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오피스텔 적용 안 됩니다. 자, 주택 수에 있어서도 과세 기간 중에 2주택 보유 기간 그러니까 2주택일 때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14년도부터 18년도 사이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로 돼 있고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하고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중에 2주택자는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하고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합친 금액의 4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과 그러니까 그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하고 합쳐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게 164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일시 상환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환기간 15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7번에 외국인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건데 외국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165페이지 참고사항을 보시면 근로자 명의의 주택과 근로자 명의의 차익금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근로자 명의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차익금 또는 배우자 명의의 그러니까 주택인데 근로자 명의의 차익금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공동 명의 주택인데 근로자의 명의로 차입을 했거나 근로자 명의의 주택인데 공동 명의로 차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인데 연간 불입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과 72만 원 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관련해서는 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금저축이라는 용어 때문에 뒤에 나오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대상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범위 보시면 제조, 건설, 운수업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요.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되고요. 소기업은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규모 요건이 나와 있죠. 최대 매출액 120억 이하, 최소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대표자들이 가입할 수가 있고, 자, 168페이지에 소득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모든 대표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있고요.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정세법에서도 봤지만 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1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입돼 있던 분들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규로 가입했을 때만 그렇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에게 공제를 할 때도 과세기간의 총급액이 7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입 및 공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 금액을 불입을 하고 공제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초과는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급액의 25%, 즉 최저 사용액을 기준으로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15% 또는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용자 범위를 보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용자 범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공제 대상자를 의미하는데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형제 자매만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건을 따지는데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나이에 제한 없고 소득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의 500만 원 이하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공제가 된다. 그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인 전에는 사용자 범위인 배우자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 범위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번의 공제 금액 계산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은 공제 가능한 금액과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 7천만 원,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총급의 2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에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100만 원, 추가 한도 각각 300만 원 최대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거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 이미 우리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제공이 될 때 이미 제외돼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17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점에서 사용한 거 이 부분도 제외된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새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71페이지에 그 표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8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분리돼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 나오고요. 19년 7월 1일 이전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으로 포함돼서 됩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별도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구입액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구입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는 일반 사용금액에 포함돼서 제공이 됩니다. 만약 중고자동차 판매 시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있는 부분에 보면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서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그러니까 카드사를 통해서 별도로 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관계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취약 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그대로 결제한 사실만 갖고 기부금 세액 공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173페이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4페이지에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2015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 2019년도 그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에 소득 공제 종합 한도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